안녕하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인사부터 올립니다. 저는 스스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혹시 다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나이 30대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일어난 일이라면 차라리 그래,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텐데 이 나이 먹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미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용실에서 샴푸를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강남의 번듯한 숍 원장 자리까지 꽤 찬 사람입니다. 물론 규모가 큰 숍은 아니지만 직원을 3 정도 두고 있고요. 나이 30살에 개인 숍을 차릴 때까지 정말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고생 끝에 열게 되었습니다. 솜씨가 꽤 좋은 편이어서 잘 나가는 미용사였음에도 숍 오픈하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없는 살림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숍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젊을 때 빚을 내서 그런가 정말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일을 하고 출장을 다니고 방송 제의도 몇 번 받아서 일을 하니까 빚이 금방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원래 미용이라는 게 부르는 게 값이긴 하거든요. 그런 저에게도 꽤 예전부터 단골인 남자 손님이 한 분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손님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더벅머리에 체크 남방에 누가 봐도 공대생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남성분이었어요. 묘하게 멋부린 것 같은데 촌스러운 느낌이 팍팍 나는 그런 남자 있잖아요. 저를 믿고 맡겨보겠다면서 단골 손님이 자기 친구를 제대로 사람처럼 꾸며달라고 신신당부를 했기에 평소보다 더 열심히 머리를 만져드렸습니다. 유행하는 스타일로 자른 뒤 다운 펌까지 해놓고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눈썹 정리까지 서비스로 해드렸어요. 햇빛이라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사람인지 얼굴에 잡티 하나 없는 게 머리만 손질하고 눈썹만 다듬었을 뿐인데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한 가지 흠이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언제적 잠자리 안경인지 말도 안 되는 뿔테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넌지시 눈이 많이 나쁘신 거면 렌즈를 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권유를 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하시면서 계산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한 달 뒤에 정말 멀끔한 훈남이 저를 찾아와서 머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알아보고 바로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단골 손님 소개로 왔던 그 친구분인 거예요. 뿔테 안경을 버리고 렌즈를 끼니까 정말 사람이 달라 보이더군요. 저를 향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새삼 너무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어지셨다고 진담을 섞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상당히 쑥스러워하면서 여기서 머리하고 난 이후에 여자들한테 번호를 줄줄이 따였대요. 자기 인생에 먼저 헌팅을 당해서 번호를 따인 적이 처음이었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고맙다고 수줍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좋은 사람 만난 거 맞냐고 여자친구 생겼냐고 물어봤죠.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여자친구가 생긴 건 아니라면서 은근슬쩍 자기 어떤 거 같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찮아 보이면 번호 좀 줄 수 있냐고 자기가 먼저 여자 번호 물어보는 건 처음이라고 했어요. 너무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와서 저도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생긴 것도 훈훈하고 외적인 이미지는 좋아 보여서 번호를 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날 이후부터 사적인 연락이 시작되었고 밖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처음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대기업 IT 부서 연구실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술 개발 쪽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분야는 잘 몰라서 흘려들었거든요. 어쨌든 기계를 다루는 쪽이라고 했습니다. 어쩐지 체크 난방에서부터 공대생의 기운이 철철 흘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원래 공대생들은 멋부릴 때 체크 난방을 즐겨 입는다면서 그게 그들만의 규칙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충격 먹었습니다. 체크 난방, 제가 중학생 때나 유행했던 옷인데 그들만의 리그라고는 하지만 그게 멋부릴 때 입는 옷이라니.
아무튼 몇 번 만나보니까 사람이 쑥맥이긴 하지만 진중한 성격이었고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한 발씩 내딛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저한테 멋없는 고백을 했고 저는 그 고백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용만 쭉 일관되게 외길 인생 걸어온 사람이라 유행에 상당히 민감한 타입이었거든요. 남자친구랑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이것저것 꾸며주고 다니기 시작했죠. 저는 아무래도 외적인 걸 상당히 신경 쓰는 타입인데 남자친구는 그런 부분에 완전히 무지한 초짜였어요. 옷도 유행하는 스타일로 싹 바꿔주고 매번 머리도 만져주고 제가 사람 하나 만들었다고 해도 모자라죠. 원래 훈훈하게 생긴 얼굴이었는데 스타일까지 멋들어지게 만들어주니까 어딜 가도 데리고 다니는 맛이 나더라고요. 약간 어깨가 으쓱해질 정도랄까요? 저에게는 같은 미용고 출신의 절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꿈을 품고 미용고에 진학했지만 미용 기술에는 영 소질이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메이크업도 잘 못했고 네일아트에도 소질이 별로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용실에서 저처럼 샴푸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했는데 이리저리 치이고 소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갑자기 술집을 차렸어요. 어린 나이에 무슨 술 장사를 하나 저도 처음에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술집도 그냥 대학가 앞에 있는 호프집 같은 것이 아니라 영화 같은 데에나 나올 법한 그런 바 있잖아요. 돈 많은 사장님들 상대로 하는 그런 술집이요. 친구가 얼굴 하나는 예쁘게 생겼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바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저랑 은근히 성격 자체는 잘 맞아서 깊게 친한 건 아니지만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깊게 친하지 못했냐면 술집을 운영해서가 아니라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약간 여우같이 구는 약삭 빠른 애들요. 자기한테 남자친구가 생기면 저한테는 연락 한 통 없다가 헤어지면 만나자 술 먹자 연락해 대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의 성격을 받아줄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친구에게는 제가 유일한 친구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서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저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때 저도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여서 남자친구랑 있다고 하니까 자기 술집에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술집이 분위기가 커플이 갈 만한 곳은 아니라서 어떻게 거절을 하나 하고 있는데 술을 공짜로 주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비싼 술만 취급하는 곳에서 공짜로 술을 준다고 하니까 저랑 남자친구는 거절하지 않고 갔죠. 제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웬일로 이렇게 멋있는 남자를 만나냐고 옆구리를 쿡 찌르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남자 보는 눈이 별로 없어서 항상 쭉정이 같은 놈들만 만나왔었거든요. 친구가 이런 남자만 골라 만나기도 힘들겠다고 몇 번이나 저한테 잔소리를 했었고요. 저의 잘생긴 남자친구가 의외인 건지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어디서 만나게 된 거냐, 직업은 뭐냐, 연봉은 높냐 하면서 마치 부모님이나 물어볼 법한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다 민망해서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가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항상 오징어 같은 놈들만 만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암만 그래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이런 질문은 할 수 있지 않아요? 야, 내가 언제 오징어 같은 놈들만 만났다고 그래.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 만났으려고. 너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제가 정색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야 친구가 농담이지 농담 하더니 술 잘 먹고 데이트 잘 하다가 가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게? 하니까 안쪽 테이블에 옆에서 클럽 운영하는 사장님이 놀러 오기로 했다고 그 자리에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나이를 먹어도 정말 한결같이 사는구나 싶어서 알겠다고 했죠. 저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걸 남자친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자친구의 친한 친구가 술집을 운영하고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하면 좀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가 순둥이인 건지 아니면 별 생각이 없는 건지 술집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런데 처음 와본다고 자기 친구들 중에는 별 사람이 다 있구나 하는데 그게 정말 신기해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술집 하는 친구 있다고 편견을 가지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신기하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하니까 한시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남자친구를 사랑하니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종종 친구네 술집에 가서 술을 얻어먹기도 하고 하면서 연애를 쭉 이어갔습니다. 1년을 훌쩍 넘긴 어느 시점에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다짜고짜 자기 결혼을 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당장 만나자고 했죠. 분명 3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네 술집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결혼에 대한 언질은 전혀 없었거든요. 만나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몰랐으니까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는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랑 갑자기 결혼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마치 비밀이라도 말하는 듯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바에 손님으로 드나들던 잘 나가는 사업가를 턱 물었다면서 만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하루빨리 결혼하기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바에 방문했던 시점쯤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래서 한동안 저한테 술집에 놀러오라는 연락이 없었던 것이었죠. 저는 3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결혼을 한다는 친구가 걱정이 되었고 너무 적게 만나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조금 나무랐어요. 저만 해도 1년을 넘게 연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3개월 사람을 겪어보고 결혼까지 한단 말이냐고요. 그러니 저한테 바보같이 굴지 말라고 하면서 돈 많은 냄새가 나면 바로 물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 남자친구가 직장인이라는 걸 콕 집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눈 돌려가면서 다 재보고 결혼해야 한다고요. 저한테 무슨 바람이라도 피라는 소리인 건지 제 남자친구가 직장인이란 걸 깔보는 듯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팍 나빠졌죠. 저도 은근히 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너 예비 신랑은 뭐 엄청난 부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랑질을 해대는데 집도 청담동에 주상복합 살고 돈도 엄청 쓸어 담는 사업가라고 침 튀기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고로 남자는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면서 기복이 있긴 하지만 최소 벌어오는 돈이 월에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강남 한복판에서 술을 팔아봐야 일하는 아가씨들 월급 주고 월세 내면 남는 돈이 별로 없다고 팁이나 좀 챙기면 모를까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속물근성이 뼛속까지 스며든 건지 진짜 결혼하고 나면 인연을 끊어내야지 싶었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남편이 사업가로 돈을 좀 벌고 있는 건지 초호화 웨딩을 올리긴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제일 비싸다는 호텔 결혼식을 올렸고 드레스도 반짝반짝 난리가 나서 물어보니까 해외에서 수입한 드레스라고 자랑을 하대요. 이 드레스를 공수하려고 홍콩에 있는 드레스숍에서 빌려온 거라고 결혼식 당일까지도 자랑을 했어요. 그렇게 돈 처바른 결혼식 치고 온 손님의 3분의 1이 술집에 드나들었던 사람이라는 게 아이러니했지만 행복해하니까 됐죠 뭐. 신혼여행도 평범한 곳은 싫다며 엄청 멀리 있는 프라이빗 풀빌라에 간다고 자랑을 저한테 평생 살면서 그런데 한 번은 가보겠냐며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하라는데 고작 3개월 만에 결혼해놓고 신중을 누구한테 할 말인지 아니나 다를까 친구는 결혼을 한 뒤 저에게 연락을 또 끊었습니다. 신혼생활 행복하게 하나 보다 했지만 배알이 뒤틀리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저랑 남자친구는 만난 지 2년이 가까워오는 순간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돈을 뭐 엄청나게 버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또래보다야 넉넉하게 벌었기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재정 상태를 오픈했어요. 저는 일단 미용실을 오픈한 지 4년 차가 되었지만 대출금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고
남자친구는 모아둔 돈이 8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의 도움과 남자친구의 직장인 대출로 신혼집을 구하기로 했고, 혼수 정도는 제가 번 돈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는 결혼식 준비였습니다. 스드메는 간략하게 웨딩 플래너를 끼고 준비하기로 했고, 식장은 웨딩홀을 잡았고요.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친구에게 전하자 그때부터 걔가 이것저것 시시콜콜 따지고 들면서 준비하는 데 참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성비 좋게 돈 생각하면서 결혼식 해봐야 추억이 쌓이겠냐고, 한방 크게 터트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결혼식은 호화롭게 할수록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라고, 웨딩홀이 뭐냐, 적어도 호텔에서는 해야지 하는데 짜증이 났죠. 우리가 좋아서 하겠다는데 왜 자꾸 참견이냐고,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너는 네 남편이나 잘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저한테 구질구질하게 직장 다니는 남자 만나서 가성비 결혼한다고 선을 딱 넘더라고요. 이래서 돈 많은 사업가를 만나야 팔자가 펴지는 거라고 자긴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혜정아, 너 기억 안 나? 돈 많은 사업가가 최고라고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맨날 돈에 허덕이는 거 아니야? 언제더라?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잖아. 돈도 많은 남편이 생활비는 적게 주나 보지? 친구인 혜정이가 저한테 딱 한 번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참지 않고 그냥 혜정이한테 질러버렸더니 애가 저한테 발끈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달에는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매달 쓰는 돈이 있는데 1,000만 원씩 가져다 주다가 500만 원 주면 당연히 허덕이지 하는 겁니다. 물론 혜정이 남편이 진짜 1,000만 원씩 가져다 주는지는 제가 알 턱이 없고요. 저한테 네가 알면 뭘 알겠냐고 하는데 제가 그래도 미용실 운영하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꽤 되는데 저런 소리를 하니까 가짜났어요. 혜정아, 네 가치를 높일 생각을 해야지. 남자한테 기생하는 주제에 남한테 왜 참견이니? 네 남편이 어디 딴 년이랑 바람난 것 같다고 전전긍긍할 땐 언제고, 술 먹으면 버릇이 개 같다면서 신나게 욕했으면서 이제 와서 사업가 남편이 최고라고 허세를 떨어? 됐어. 너 내 결혼식에 참석하지 마. 제가 딱 잘라서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니까 혜정이도 기분이 상했는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좌번호 보내면서 내가 보냈던 만큼 축의금은 돌려주라고 했더니 자존심을 부리는 건지 축의금은 그대로 입금했어요. 저는 남편과 사이좋게 결혼식 준비를 이어갔고 결혼식도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치렀습니다. 신혼여행도 평소 가보고 싶었던 동남아 국가로 다녀왔고요. 혜정이랑 저랑은 인연을 끄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결혼식 이후에 연락을 한다거나 혜정이가 운영하는 술집에 간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이후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 것 같다며 더욱더 열심히 직장 생활에 임하기 시작했고 저도 미용실 운영을 하며 빠르게 빚을 갚고 있었죠. 둘이 벌어서 대출금 갚으니까 같은 돈이 나가도 뭔가 더 빠르게 갚아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2년쯤 지났을 때 남편과 저는 슬슬 생활의 안정감을 느끼고 아이를 가져볼까 하면서 자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쯤 뜬금없이 연락을 끊고 지냈던 혜정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만나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지만 저는 대꾸해주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결혼한다고 할 때 축하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소금을 팍팍 뿌려대던 계집애가 이제 와서 왜 연락을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혜정이는 제가 무시하는데도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너무 힘들다고 징징거리는데 솔직히 그간 알아왔던 정도 있고 걱정은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그날 오후에 제가 일하는 미용실로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혜정이 얼굴에 시퍼런 멍자국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혜정이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죠. 얼굴 왜 이래? 남편이 그랬어?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부터 눈물을 왈칵 터뜨리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일단 토닥여 주었죠.
혜정이가 엉엉 울면서 자기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고 해서 다 털어놔봐라 했어요. 혜정이의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휘청거리기 시작하면서 빚이 생겨버렸대요. 혜정이한테 가게 보증금이라도 당장 내놓지 않으면 망하게 생겼다고 난리를 쳐서 가게도 정리하고 남편 빚 갚는 데 썼다고 하더라고요.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까 수입이 전혀 없어졌고 돈이 없어 굶게 생겼는데도 남편은 허구한 날 술만 처먹고 다니더래요.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잠만 퍼질러 자길래 돈 벌어오라고 하니까 사업도 다 정리하고 빚만 남았다면서 술이나 먹고 살란다 하더라는 겁니다. 혜정이가 속이 터질 듯 답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뭐 먹고 사냐고 하니까 남편이 혜정이 보고 술집이라도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했대요. 네가 가진 명품 가방만 팔아도 얼마겠냐고 사치를 그렇게 하니까 빚이 생기는 거 아니겠냐고 혜정이 탓을 하더랍니다. 돈 팍팍 벌어다 줄 때 적금이라도 꾸준히 부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요. 친구한테 손찌검을 한 것도 모자라서 당장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혜정이 남편이 자기한테 손찌검을 한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 이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심하게 굴었다고 합니다. 혜정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혜정이를 돌봐줄 가족도 없었거든요. 혜정이 남편이 혜정이 보고 부모도 없이 술집에서 일하던 거 걷어줬더니 기어오른다고 막말을 하면서 자존심을 짓밟았대요. 결국에는 진단서 끊고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남자 쪽에서 위자료 내놓으면 이혼해주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소갈이 하다가 문득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혜정이한테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는 거냐고, 설마 그 집에서 남편이랑 같이 지내는 거냐고 물어봤죠. 혜정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졌더니 갈 곳이 없어서 모텔방을 전전긍긍하면서 지내고 있었다고. 근데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까지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 있겠어요? 남편에게 대충 이야기를 하고 집에 데려왔죠. 남편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긴 했지만 성품 자체가 모질지 못해서 그런 건지 며칠만 지내게 해주자고 하더군요. 저희가 쓰지 않는 작은 방이 있어서 나중에 아이 생기면 주려고 한 방이거든요. 그 방을 치워서 혜정이에게 쓰라고 했더니 고맙다면서 몇 번이고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존심 하나는 하늘을 찌르던 계집애가 저렇게 풀이 확 죽어서 나타나니 마음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러 나간 애가 저녁에 술에 취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술을 먹고 들어온 거냐고 하니까 혜정이가 딱 한 잔만 더 마셔주면 안 되냐고 하대요. 속이 상해도 엄청 상했나 보다 싶어서 한 잔만 같이 하자고 남편은 먼저 자러 들어가고 저는 혜정이랑 술을 마셔주었습니다. 전 남편이랑 이혼 소송 중인데 전 남편이 배임 및 횡령으로 구속수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혼 자체는 쉽게 될 것 같다면서 한숨을 푹푹 쉬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진 건지 또 막 울더라고요. 그런 혜정이를 다독여주다가 저도 술이 많이 취한 건지 깜빡 거실에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뭐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소리에 놀래서 잠에서 깼죠. 안방으로 가니까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침대 옆자리를 보고 있는데 혜정이가 떡하니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어서 눈만 멀뚱멀뚱 뜨는데 남편이 혜정이를 막 흔들어 깨우면서 자는 척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괜히 눈도 못 뜨는 척하면서 일어나더니 저를 보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침대 생활을 오래 해서 여기가 우리 집인 줄 알고 착각해서 침대에 기어 들어왔나 봐. 작은 방에는 침대가 없었거든요. 술 취해서 헷갈렸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찜찜했지만 어쩌겠어요. 혜정이도 저도 이미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작은 방으로 가라고 쫓아내고는 남편 옆에 누웠죠. 자려고 하는데 남편이 계속 뒤척이면서 아이씨 하는 거예요.
평소에 욕을 입에 전혀 담지 않는 사람이라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짜증을 확 내면서 말했어요. 아니, 혜정 씨가 야무전히 누워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건드리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놀래서 소리 지른 거라니까. 아, 찝찝해 진짜. 그러면서 언제까지 혜정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있어야 하는 거냐고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술 먹는 내내 저한테 혜정이가 넌 좋겠다. 직장인은 월급 밀릴 걱정 없잖아. 나도 직장인 만나서 결혼할걸. 내가 왜 사업가랑 결혼했지? 직장인 만나서 결혼했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남의 돈 받으면서 사는 게 제일 편한 건데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웃으면서 직장인 그렇게 무시하면서 사업가가 최고라더니 하면서 약 올리기만 했었고요. 혜정이는 사업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잘 사는 거 보니까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런 말을 나눈 다음 제 침대에 누워서 남편을 더듬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찝찝한 거죠. 다음날 혜정이가 저한테 눈 뜨자마자 다시 한번 사과를 하는데 그래도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도 출근하는데 혜정이랑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길래 저는 혜정이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필요 없고 오늘 같은 실수가 2번 생기지 말라는 보장도 없지 않겠냐고요. 통장으로 30만 원 보내놓을 테니까 모텔에 가든 찜질방에 가든 일단 나가달라고 했죠. 혜정이도 자기 실수를 인정하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으니까 저도 더 심한 소리 덧붙이지 않았어요. 그 길로 집을 나간 혜정이는 결국 술집을 운영할 때 알았던 다른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밑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사장님의 도움으로 원룸도 하나 얻을 수 있게 돼서 잠자리는 해결되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술판만큼 실적대로 돈을 받아서 생활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랑 흐지부지 되었던 아이를 갖자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냈어요. 우리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편이 뜨뜨미지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그러냐고 양가에서도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 계획이라는 게 저 혼자만 세워서 될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 머리에 원형 탈모가 생긴 걸 혹시 알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원형 탈모가 생긴 건 꿈에도 몰랐기에 왜 생겼냐고 언제부터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같이 일하던 부장님이 퇴사를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실적에 대한 압박이며 업무량이 몇 배나 늘었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넌지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30대 초반만 됐어도 새로운 일을 찾아보자 하겠는데 나이 38살에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막막한 거죠. 물론 제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400만 원 내외로 벌고 있으니까 당장 둘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긴 했죠. 그래도 남편이 꼬박꼬박 벌어오던 월급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면 우리 생활비가 반토막이 나는 거나 다름없는 일이잖아요. 대출도 거의 갚았지만 조금 남았고 아이까지 생기면 나가야 할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돈 걱정이 먼저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미안하지만 남편에게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반대하고 싶다. 지금 와서 어디에 새롭게 취직을 하겠냐고 했어요. 다른 회사라고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대요. 뭘 하고 싶냐고 하니 자기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뜬금없는 소리라서 무슨 가게를 차리겠다는 거냐고 하니까 음식점을 차리고 싶대요. 음식점은 뭐 아무나 하는 건가요? 절대 반대라고 말렸죠. 남편이 특색 있는 요리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저도 조금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말로 당신이 자격증이 있냐, 뭐가 있냐,
아무거나 팔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하면 돈만 날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요리 한 번을 한 적이 없고 설거지 한 번 도와준 적 없으면서 무슨 음식점 장사를 하겠다고 하냐고 양심 좀 챙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비싼 안주랑 와인 한잔 할 수 있는 소규모 모임용 라운지바 같은 걸 운영하고 싶다고 하대요. 어차피 안주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도 없고 주류 종류만 잘 갖다 놔도 장사는 잘 될 거라면서요.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곳을 한번 가봤는데 너무너무 좋고 조용하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술집이라면 혜정이부터 떠올랐기에 절대 안 된다고 술집은 반대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싸움만 내리하고 저는 미용실에 출근을 했는데 혜정이가 머리를 한다고 찾아왔더라고요. 새로 옮긴 가게에서 돈을 좀 버는 건지 어느 날부터 다시 본인을 꾸미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머리를 만지는 내내 한숨을 푹푹 쉬니까 혜정이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다 말을 해줬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무슨 라운지바 같은 걸 차리고 싶어 한다고요. 혜정이가 이야기를 듣더니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면서 그런 곳이 장사가 잘 된다고 술집이 얼마나 남는 장사인 줄 아냐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에게 팁을 좀 주고 싶으니까 한번 자리를 마련하라고 하는데 제가 딱 잘라서 거절했죠. 직장을 그만두게 할 마음도 없고 그런 사업을 시킬 마음도 없다고 괜한 헛바람 넣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망할 계집애가 꾸역꾸역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라운지바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아이디어 너무 좋더라. 요즘은 소규모 가게도 많이 늘었고 가격만 좀 비싸게 해서 팔면 엄청 남는 장사야. 그 말에 남편 눈이 반짝이더니 둘이 무슨 절친이라도 된 거 마냥 가게 이야기를 막 늘어놓더라고요. 남편은 이런 가게는 어떤 것 같냐 하고 혜정이는 너무 좋다 하면서 술 유통 쪽에 관심이 생기면 연락 달라고 둘이 번호 교환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보는 저만 완전히 속 터지고 환장하는 거죠. 그 뒤로 남편이랑 혜정이랑 둘이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는 것 같더니 따로 만나기까지 했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당장이라도 가게를 낼 것처럼 굴었고 혜정이는 술 장사하려면 기본적으로 술 유통업체를 끼고 해야 된다면서 이리저리 소개를 시켜주고요. 제가 그때마다 절대로 안 된다고 꿈도 꾸지 말라고 화도 내고 애원도 하고 남편을 다잡았죠. 남편에게 장사가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자영업하지 않겠냐고 누가 회사 다니겠냐고 했어요. 이미 남편은 마음을 굳힌 건지 뭔지 제 말은 듣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계속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하니까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회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하는데 왜 마음을 몰라주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죠. 단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살고 있는데 저러니까 말리는 거죠. 남편은 정말 서운하다 하더니 어느 날부턴가 저와의 대화 자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먹서먹한 부부관계가 유지된 지 2달 만에 남편이 통보를 했습니다. 사직서를 냈고 처리까지 다 되었다고 퇴직금을 받았고 이걸로 가게를 차릴 거야 하고요. 제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랑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반항이라도 하는 것처럼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 나가서 고생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싶어서 곧 들어오겠지 두고 보자 절대로 반대한다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시댁에 갔나 싶어서 은근슬쩍 안부 전화하는 것처럼 연락을 했는데 시댁에도 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인간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속이 타서 결국엔 2주일째 되는 날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시큰둥하게 저한테 어디서 뭘 하고 있든 관심도 없더니 왜 이제 와서 연락을 하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죠. 이게 몇 년을 같이 산 부부가 할 이야기인가 싶었고요. 남편한테 전화로 이야기하면 오해가 쌓일 것 같으니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알겠대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면 될 일을 굳이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약속 장소를 잡고 나가서 만났습니다. 저한테 통보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게 자리 괜찮은 걸 봐서 계약까지 했다고요. 밖에 나가서 지내는 동안에 부동산을 엄청 돌아다녔고 계약도 하고 인테리어 업자까지 다 만나서 계약금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미 모든 일을 다 버려놓은 남편에게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도 실망했다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자기가 원형 탈모까지 왔다고 회사 일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돈돈거릴 수가 있냐고요. 한동안 생각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며칠 더 밖에서 지내겠다고 통보를 또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그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다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며칠 더 지내겠다는 말은 즉슨 저와 별거를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속으로 저도 자책을 많이 했죠. 돈돈거릴 게 아니라 남편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렸어야 하는 건가 싶어서요. 그렇게 남편이 집을 나간 지 한 달하고도 2주일이 더 지났을 때 저는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이 너무나도 공허하고 쓸쓸해서 오랜만에 혜정이나 볼 겸 술을 잔뜩 사들고 혜정이가 사는 원룸에 찾아갔어요. 벨을 누르니 문이 열렸는데 거기서 우리 남편이 떡하니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배달 음식이라도 시킨 거였는지 지갑을 열면서 나오던 남편이 저를 보고 놀래더라고요. 남편은 러닝 셔츠 차림에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로 굳어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행색을 보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어서 둘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혜정이도 잔뜩 굳은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집에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가서 혜정이의 머리채를 잡아 낚았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저를 말리면서 그만두라고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질어질했죠. 남편이 혜정이를 꽉 끌어안으면서 저에게 소리를 쳤어요. 혜정이 뱃속에 지금 내 아이가 있다고. 그만둬. 아이라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러니 혜정이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을 나간 날 혜정이를 만났고 그날 혜정이네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연락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으니 그대로 둘이 같이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계속 식당은 안 된다고 반대만 하는데 혜정이는 다 잘 될 것 같다면서 응원을 해주니까 혜정이에게 빠져들게 된 거죠. 저를 만나서 생각 정리를 해야겠다고 한 것도 혜정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혜정이 옆에 있으려고 술을 쓴 거였어요. 둘 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운명의 상대를 이제야 만난 것 같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대요. 하룻밤 사이에 덜컥 임신을 했는데 이게 운명의 상대가 아니면 뭐겠냐고 임신 8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주겠대요.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나한테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야? 우리 아파트 정리하면 훨씬 더 나올 거야. 그거 너 다 가져. 대신 우리 깔끔하게 이혼만 하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와 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3일은 내리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깊은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죠. 돈도 개뿔 없고 일도 때려치운 백수새끼 제가 데리고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을 주입하기 시작했어요. 횡령 및 배임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다는 친구의 전남편이 생각나서 교도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아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둘의 이혼 소송이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싸움으로 이혼 마무리가 되지 않고 개싸움 중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죠. 혜정이가 지금 제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저는 상간녀 소송 걸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그쪽도 소송 뒤집으세요. 그 말에 혜정이 전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서 혜정이가 먼저 바람을 피웠고 자기한테 이혼하자고 뒤집어 씌운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증거라고 하니 혜정이 측에서도 반박할 수 없게 되었죠.
결국 소송판 자체를 뒤집어 엎어서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과 혜정이는 호적으로 묶일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죠. 무려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차근차근 주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집은 처음 살 때보다 시세가 올라서 집을 팔아 대출금을 모조리 갚고 남은 돈은 남편의 바람대로 제가 다 가졌습니다. 미용실 근처에 투룸을 얻은 뒤 상간녀 소송을 걸어버렸죠. 혜정이는 저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고요. 시댁에서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저에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죄의 전화를 거셨어요. 앞으로 아들 새끼는 없는 셈 치고 살 거라면서 이혼하고 새 출발하는데 보태라며 2천만 원이나 제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뭐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죠. 저는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혜정이는 이혼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혜정이 남편이 감옥에서 자기 빚 갚게 2억을 해주면 그땐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대요. 유책 배우자로 찍힌 혜정이는 점점 배는 불러오는데 이혼 소송도 못하고 이혼 자체에 희망이 없으니 난리가 났고요. 제 전남편 또한 자기 자식이 남의 호적에 올라가게 생겼으니 발만 동동 구르고 난리가 났죠. 결국 다시 대출받고 퇴직금 받은 거며 뭐며 수중에 있는 돈 다 합쳐서 2억을 해줬다고 하더군요. 시댁에서는 없는 자식 취급하기로 했다는 말을 지키신 건지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대요. 그렇게 이혼을 서로 마무리 짓고 혼인신고만 겨우 해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은 직장 때려치우고 백수의 빈털터리지 가게 내려고 계약금은 죄다 걸었는데 2억 주느라 돈 써서 무산됐지. 친구는 임신까지 한 마당에 술집에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둘 다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다대요. 전 남편은 재취업하려는데 받아주는 곳은 중소기업뿐이고 월급은 250만 원이고요. 둘이 허구한 날 싸운다는 소문만 건너 들리더라고요. 저는 뭐 그 이후로 이혼하면서 받은 돈이랑 시댁에서 미안하다고 준 돈에 상간녀 소송에서 받은 돈까지 합쳐서 돈 굴리면서 살아요. 대출금은 다 갚았고 남은 돈으로 재테크해가면서 살살 불리고 있습니다. 미용실은 여전히 예약 손님 가득이고요. 100세 시대라는데 제 인생 아직 30대 후반이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으니까 용기 내서 좋은 사람 만나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주어진 환경에 충실하게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